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벌써 70번째 시간입니다. 날씨는 점점 더 짙은 장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다가 또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런 연속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우울증 오기 좋은 계절에도 맑은 정신으로 아름다운 시나 좋은 책을 읽으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 출신 시인 중견시조시인 김소회 시인의 시를 두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너 백년 기다릴게 속의 두 편입니다.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983년 현대시조 추천 완료하고 1988년에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로 등단하였습니다. 시집으로는 치즈꽃 영가, 흔들려서 따뜻한, 투성점을 찍다, 망근인 줄 몰랐다, 대장장이 딸 등이 있습니다. 성파 시조문학상, 한국시조시인협회 본상,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한국시조시인협회 선정 올해의 시조집상 등을 받았습니다. 정수자 시인은 이분의 시조를 보고 시인은 어디를 향하는가, 무엇을 찾고 살피고 헤아리고 그리는가, 무엇에 더 아파하고 무엇을 더 애달파하는가, 그리고 보면 시인은 누구보다 귀 기울이는 가슴 소유자, 별난 감각의 촉수와 주파수로 세상 만사의 청진에 나서는 참으로 고단한 존재다. 하지만 남다른 시적 발견으로 고유의 시적 영토를 넓혀야 살아남는 쇄신의 운명을 택한 사람, 일찍이 아르투르 랭보가 시인을 견자라고 명명했듯이 새로운 발견의 욕망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야 자기 세계 구축이 가능하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소회 시인은 이런 여정 중에도 정형의 난망을 조화롭게 다듬고 있는 중진이다. 그러는 동안 시인이 더 기울여 찾고 공들여 그려온 것들은 낮고 외지고 뒤처진 삶의 고삿들이다. 어딘가 그늘이 깊이 끼친 우리네 삶의 골목골목에서 길어낸 곡절의 노래에 자신만의 시적 발화를 입히고 빛을 얹어온 것이다. 오늘은 시인이 나고 자랐던 남해를 시인의 눈으로 읊은 것과 하지 감자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해 김소회. 탱자울 가시 둘러 위리 않지 적소라 해도 천리박 외로 앉아 유배 사는 섬이라 해도 들노래 흥으로 피는 나락이며 꽃이며 비탈 언덕 다락론 두렁길이면 어떠리, 파도를 갈아 없는 비렁길이면 어떠리, 어디든 길을 내며 간다 그가 가면 길이다. 물러올 동이 트는 만발한 저 웃음들, 마늘밭 시금치밭 겨울마저 진초록, 이마가 맑은 사람들 꽃섬 가꾸며 살고 있다. 하지감자 김소회. 악보에 담지 못한 노래가 여기 있네.
어매의 어매로부터 그늘이 물든 소리, 내 딛는 걸음걸음이 그냥 그대로 화음이든, 문자보다 음표보다 먼저 태어난 노래여서 아리랑 굽이굽이 일렁이는 마음이던, 완창도 절창도 아닌 시작도 끝도 따로 없던, 감자밭 감자두두 알이 굵은 까닭이사 박고랑 호미질에 노래가 얹힌 때문, 가시고 한참 후에도 알은 여직 굵어 있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30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집트 7번째 시간입니다. 왕가의 계곡으로 갑니다. 룩소르 지역 나일강 서안에 위치한 석회암 계곡을 찾아가는 길은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그 유명한 투탕카멘을 비롯한 람세스 3세, 4세, 5세, 6세, 투트모스 3세, 세티 등 약 64명의 파라오 영면을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지만 정말 죽음의 골짜기는 건너편 푸른색의 둔덕이 삶의 기운으로 활기차 있는 곳에 비하면 그야말로 죽음만이 연상되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왕조 시대 왕들의 무덤인데, 신왕조 말 전국이 혼란해지자 왕들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별도의 은닉 장소에 이들 시신을 옮겼는데, 자연 석회암 계곡에 토굴을 파고 토굴 벽면에 사자의 서 등을 기록한 뒤 시체 및 유물을 안장했지만 대부분의 유물이 도굴되고 없었다 합니다. 무덤 속 벽화가 옛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고 사진을 찍느라고 조심조심 누르는 남편의 셔터 소리를 가슴 조이며 들어야 했습니다. 하트셉수트 장제전으로 갑니다. 18왕조 하트셉수트 여왕이 8년에 걸쳐 건축한 신전으로서 왕들의 계곡 뒤편에 지어진 신전인데, 여왕의 시신이 신전 지하에 매장되었을 것이라 합니다. 여왕 하트셉수트의 남편 투트모스 2세가 죽은 후 나이 어린 투트모스 3세를 섭정했으며 후에 스스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이 장제전은 여왕의 시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부활과 그녀 자신의 부활을 기리며 건립된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거대한 제전 중의 하나입니다. 여왕 때문에 20년간 억압된 생활을 강요받은 투트모스 3세는 여왕 사후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여왕에 대한 복수로 신전의 많은 부분을 파손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신전에서 1층 좌측 벽화에는 카르나크 신전의 오벨리스크에 사용될 화강암을 해외로부터 7개월에 걸쳐 운송해 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우측 벽화에는 여왕이 탄생을 신성화하여 자신을 아몬신의 딸로 묘사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2층 좌우단에는
각각 하토르 신지성소와 아누부 신지성소가 있습니다. 3층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 있는 큰 홀과 홀 안쪽의 아몬 신지성소, 홀 좌측의 작은 방들, 홀 우측의 지평선의 호루스 신지성소 등이 있습니다. 신전 3층에는 과거에 곱티교 수도원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이 장제전은 15, 6세기에는 그리스 교도들의 교회로 이용되었고 여왕의 탄생 이야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는데 너무나 덥고 관광객은 많아 얼른 그늘로 들어가 쉬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는데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해서 그냥 걸어 내려왔습니다. 귀족의 계곡으로 갔습니다. 고관 대작들의 무덤이 묻혀있는 골짜기입니다. 왕가의 무덤처럼 그리 신비스럽지는 않지만 고대 이집트 일상의 장면들을 묘사한 그림이나 규모는 작지만 화려한 벽화로 장식된 무덤 등은 볼만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모습이라든가 주악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밖에서 이집트인들이 거울을 비춰주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무덤 안의 벽화들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약 5, 6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무덤 속에서 신비스러움에 깨어 와 하고 질러대던 함성을 밖에서 들으며 과연 어떤 그림이길래 저렇게 감탄하나 싶어 궁금증은 도를 더해갑니다. 바깥의 사람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더 크게 와 하고 과장하여 안에서는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가장 늦게 들어간 우리는 밖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도 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니 아무도 없고 거울을 비추어주는 이집트인이 다시 거울을 비춰줄 테니 돈은 얼마간 달라고 합니다. 가난은 어디서나 따라다니며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덤은 투트모스 3세, 아메니피스 2세의 고관이었던 데카미르의 무덤과 테베의 사람이었던 세누피의 무덤 등입니다. 이 귀족 무덤은 관람 계획에 없던 것을 규모는 적지만 소중한 그림들이 있는 그곳을 놓칠 수가 없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박물관 미라 보관실 카르나크의 밤의 쇼를 추가 부담한 터라 학생들까지 따라온 이 여행당의 특선으로는 입장료를 더 걷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신 유 교수님과 이 만우 회장님과 이근성 고문이 일행들 모르게 호주머니를 털어내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시는 아름다운 어른들입니다. 구르나 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귀족 계곡 아래에는 구르나 마을이 있습니다. 눈매가 크고 인상적인 여인들 5-6명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눈 인사를 합니다. 유명한 도굴꾼의 후예들입니다. 버스에서 홍영균 교수님이 구르나 마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945년 이집트 룩소르 부근의 구르나 마을에는 7,000명의 주민들이 귀족 계곡에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곳 무덤을 도굴하는 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정부에서는 이 도굴꾼 마을을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가장 싼 건물을 짓는 일에 고심했습니다. 하산 파티는 이 계획을 담당하게 되고 고심 끝에 진흙을 뭉쳐 굽지 않고 벽돌을 찍어서 집을 지으면 보통 골조 주택의 5분의 1, 나무로 지은 집의 7분의 1의 비용이 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스완 근처 옛 누비아 지방의 주택을 기본 삼아 몇 가지 디테일로 10년 동안 공동체가 될 마을을 짓는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공무원과의 불화로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 마을을 떠났다가 1961년 다시 구르나 마을로 찾아가 보았더니 원형 돔처럼 된 지붕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더 이상 진전도 없었다고 합니다. 구르나 마을 이야기는 이곳 이주 건설 계획을 담당했던 저자
하산 파티의 작업 기록을 토대로 1969년에 흙집에 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여 책을 냅니다. 이 책은 제3세계에서 유례없이 아름다운 마을의 건설 사례를 감동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조국의 전통적인 축조수를 재생시켰으며 수세기에 걸쳐 주된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 오던 흙벽돌을 사용해 싸고 좋은 집을 만든 전통의 창조적 개성의 모범 사례로 꼽을 만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돈만 덧칠하여 만들어지는 우리의 전원주택이 과연 확실히 자연 친화의 대안을 가진 주택인지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memnon의 거상을 봅니다. 룩소르소 안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19.5m 높이의 두 개의 웅장한 석상이 memnon 거상입니다. 원래는 아메노피스 3세의 신전 입구에 있던 것이었으나 지금은 신전은 사라지고 석상만 남아 있습니다. 사암으로 만든 이 석상은 파라오가 그의 옥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상이 memnon의 거상으로 불리는 이유는 한 그리스 시인의 상상력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석상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슬피 우는 듯한 소리로 느껴질 정도의 이상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 시인은 바로 이 석상을 그리스 신화와 결부시켰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새벽의 여신 이오스와 테티누스의 아들인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은 트로이 전쟁에서 포위된 트로아군을 도우러 갔다가 아킬레우스의 목죽음을 당합니다. 슬픔에 젖은 이오스 여신은 제우스에게 아들을 하루에 한 차례만이라도 부활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오스 씨는 매일 새벽 그의 아들을 달래러 오고 멤논은 슬픔에 겨운 소리로 답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사실상 이 소리는 풍화작용으로 균열이 생긴 돌이 사막의 세찬 바람을 맞아서 나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신화로 탈바꿈하면 얼마나 신비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룩소르를 보았습니다. 가슴을 설레며 빛과 소리의 쇼를 기대했던 카르나크 신전의 밤은 피로에 젖어 즐기지 못했지만 사막을 가르고 유유히 흐르고 나일강 사이로 우리는 3000여 년 전의 화려한 풍경을 상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발달된 문명 또한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절되어 희미하게 하지만 흘러간 역사 가운데 룩소르는 그렇게 오늘도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멤피스의 람세스 2세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메네스 왕이 건설한 도시였던 멤피스라는 마을로 가는 날, 이곳은 이집트 고왕국의 수도였고 카이로 남쪽 20km 지점 이집트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 도시였던 이곳은 고왕국이 멸망하면서 중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형편없는 집들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야자나무 그늘 아래 고구마를 구워 파는 아저씨에게 누군가 군고구마를 샀습니다. 보기 좋은 노란 색깔의 고구마인데 맛은 별로입니다. 그런 마을의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입구에는 아주 현대적인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딱 하나의 거대한 석상이 누워 있습니다. 마치 살아서 웃는 것 같은 임금의 미려한 대리석 석상이 바로 람세스 2세상입니다. 이 석상은 포타 신을 제사 지내던 이곳 신전에서 발견된 것인데 다리만 훼손되었을 뿐 거의 완전한 형태로 부활되었습니다. 높이 15m로 뉘어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려면 계단을 올라가 2층에서 내려다보게 해두었습니다. 불끈진 손에 든 아직도 남은 힘. 다 보고 돌아 나오니 람세스 2세의 상 동쪽 광장에 아라바스타제의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기자의 스핑크스보다 부드러운 인상입니다. 아마도 포타 신전의 남쪽 입구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장에 서서 기념품 가게의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몇몇 여인네들과 백사막에서 밤을 이야기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 마을의 박물관은 오전 8시 반부터서 4시까지 문을 엽니다. 나일의 선물 고대 이집트 탐험은 11박의 길지 않은 여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짧은 여정으로 어떻게 이집트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아는 만큼 보기 위해 수많은 책을 뒤적이며 되도록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 파라오들의 이야기, 삶과 죽음, 그들의 미술에 관한 이야기, 투탕카멘에 얽힌 이야기 등등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진진한 나일강의 크나큰 선물을 공유하고픈 충동 때문에 책을 썼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눈매를 가진 이집트인들은 그곳의 유물들만큼이나 매혹적인 사람들로 여행자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나일강 주변의 자연 현상은 삶과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깊은 연관성을 지녔습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한 강물이 시르다주는 기름진 땅에는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움떴다가 소멸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자연 현상으로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신화가 태어났고 종교가 되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권의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세계의 문명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들 하지만 오늘 이집트인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작용하고 있겠는지요.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체계인 신화에서 우리는 늘 많은 지혜를 얻곤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룬 자연과 우주관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신화 속에도 귀하고 귀한 지혜가 면면이 녹아 있음을 알 터였습니다. 그러나 1822년 프랑스 언어학자 샹폴레옹의 어려운 작업 후에 해독된 문자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수한 신전을 보았고 신비스러운 피라미드를 보았고 영생을 위한 미라, 죽은 자의 무덤에 있던 많은 그림들을 보았지만 우리는 아직 고대 이집트 탐험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서쪽 백사막의 한 기퉁이에서 하룻밤을 설치며 우주의 호흡을 느껴보려 했었지만 먼 옛날부터 문명을 이루어온 이집트 자연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는 귓가에 오직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만, 아니 고대의 향수로 슬피 우는 짐승 소리만 크게 들렸을 뿐입니다. 깨달음 하나도 얻지 못한 채 허접쓰레기 같은 망상만 하나를 안고 이집트 신화 속을 거닐다가 왔지만 이집트 신화가 주는 원형질 속에서 우리 삶의 원형을 발견하고 그 고아한 틀 속에 우리도 좀 더 승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명의 아스완 하이댐은 걱정스러운 미래만 안겨다 주었고 이집트의 오늘은 가난과 고통과 번뇌,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을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 알겠습니까? 사랑의 신 이시스가 그들을 도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을지, 피라미드에 숨쉬고 있는 파라오의 영혼들이 시간을 거슬러 오늘의 이집트를 재창조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 이집트의 땅 속에는 아직도 너무나 기운찬 신들이 잠들고 있으므로 이번 여행에서 젊은이와 어린이가 어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행 문화의 분위기를 접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랑과 사랑을 나누는 법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이번 여행의 큰 소득입니다. 함께 했던 모든 분들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끝으로 유재원 교수님이 써주신 나일의 선물 서문을 읽겠습니다. 사막 구석 한 곳에서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든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다. 지친 듯 하지만 결코 지겨워하는 것 같지 않은, 오히려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한 예술가의 기쁨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언제나처럼 감동의 한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종욱 선생이었다. 하긴 이른 새벽에 그가 아니면 누가 사막으로 무거운 장비를 들고 들어가겠는가. 그제서야 남편의 무사한 귀환에 안도하는 하태무 시인의 모습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감동의 장면이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남편에게 무심코 내놓는 커피 한 잔으로 표현될 뿐이다. 우리가 함께 여행을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해다. 스페인, 그리스, 중부, 유럽 3개국 여행, 그리고 이번의 이집트 여행까지 몇 차례에 걸친 우리의 길거리 여행은 수많은 추억을 쌓아왔다. 세월이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깊이이다. 여행과 여행 사이에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사귐은 깊어만 갔다. 두 사람과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즐거움이자 행운이다. 여행 중에는 물론이고 여행을 다녀와서는 전종욱 선생이 찍은 걸작 사진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쇼, 또 시인인 하태무 여사가 조목조목 잘 정리된 계획문을 손수 인쇄하여 나누어 준 덕분이다. 그 덕분에 같이 여행한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길로 움직였는가 하는 여행의 기초적인 사실부터 어떤 음식을 먹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세부 상황까지도 기억하거나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까닭에 이들 부부와 함께 여행하면 만사를 다 천하태평으로 마음 편하게 보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부부를 그들의 성을 따 천하부부라고 불렸다. 유재원. 들려드리는 노래는 베토벤 로망스 2번을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